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삼입니다. 현대사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중에 굉장히 좀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조선의 그 왕비, 민왕후라고도 하고 민비라고도 하고 또 명성황후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그분의 시의 진상입니다. 오늘은 이 민왕후, 민비, 명성황후 이렇게 그 용어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그분의 시의 진상은 무엇인지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한번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떠도는 그 민비 사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떤 게 진짜 왕비의 사진인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얼굴을 본 사람이 없고, 그리고 이 사진들이 지금 떠도는 것들은 이거는 왕비 사진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궁궐에 있었던 궁녀 사진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 많은 사진들 중에 어떤 게 진짜 그 민비 사진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중국 지식인 양계초라는 지식인이 있는데요. 이분이 조선의 망국을 논함이라는 그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일본의 남의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것만이 문제이겠는가? 조선이 망하는 길을 취하지 않았다면 비록 100개의 일본이라도 어찌했겠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 너희들은 망국에 책임이 없느냐라고 준엄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 무렵에 우리의 국가 지도부들은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그 왼쪽 사진을 보면 양반이 탁 누워서 담배 피고 술을 마시고 있고, 또 일반 백성들은 뼈 빠지게 일하는 모습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희한하게도 그 청일전쟁이 일어날 이 무렵까지도 우리의 그 왕궁에서 이 왕과 국왕, 그리고 국왕의 부인 민비는 굉장히 굿을 좋아하고 푸닥거리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자의 복을 빌기 위해서 기도 행사에 나라의 재정을 탕진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게 아마 황현의 매천야록에 이게 수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금강산 1만 2천봉마다 돈 1천냥, 쌀 한 섬, 비단 한 필씩을 올려놓고 치성을 드렸다. 왜? 세자의 건강을 위해서. 매년 여름 한강에서 수신제를 올려서 쌀 500석 밥을 지어서 강물에 던져 물고기들을 먹였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천야록의 황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서유경문을 쓴 유길준 같은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느냐? 우리 왕비는 세계 역사상 가장 나쁜 여자입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마리 앙뚜아네트보다 더 나쁩니다. 이런 기록을 남긴 일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관찰한 기록에 의하면은 우리 민비는 아주 되게 총명하고 민첩하고 또 계략이 풍부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종의 옆에서 국왕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보필한 그런 내용들도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 가지, 특히 외교 문제 이런 거와 관련해 가지고 왕비가 많은 주도권을 행사했다라는 기록들이 간간히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비는 그야말로 이 세도 정치의 끝판왕 모습을 아주 여지없이 보여줬습니다. 안동 김씨 혹은 풍양조 씨에 못지않는 아주 그야말로 이 여흥민 씨 세도 정치의 핵심 몸통이 바로 이 왕비 민 씨였다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기록으로 나와 있습니다.
황현의 매천야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다 민씨들은 다 민왕후하고 그 외척관계로 엮여 있는 사람들인데, 서울의 민영주, 관동의 민두호, 영남의 민영식, 이 세 명이 나라의 큰 도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영주는 서울 부자와 거상들을 갖은 악형을 가해서 죄물을 갈취해서 그 갈취하는 수법이 너무나 악독해서 별명이 민망난이다라고 불릴 정도였다.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또 민두고라는 사람은 아주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민철갈고리다라는 이런 별명을 얻었다. 그래서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은 민영식 같은 놈은 복음에 처음 있을 정도다. 백성들은 그를 악귀, 광호, 미친 호랑이라는 뜻이죠. 라고 표현을 했다. 그가 능히 산채로 사람을 씹었기 때문이다. 이런 기록까지를 남겨놨습니다. 그 무렵에 조선을 관찰한 많은 서양인들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은 그야말로 파탄을 향해 질주하는 폭주기관차였다. 이른바 홉스적 자연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는 붕괴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그야말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벌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와 윤리는 붕괴되고 서로를 뜯어먹고 속이고 등쳐먹고 사기치고 죽이는 이 극단적인 야만 상태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윤치호는 고종에 대해서 어리석음과 실수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것은 뺏고 타국 사람에게는 빼앗기는 것을 일상으로 삼는 국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비 민씨에 대해서는 그 영리하고 이기적인 여인이 미신 섬기는 것에 반만큼이라도 백성을 섬겼다면 황실은 안전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무렵에 조선을 세 차례 다녀가서 한국과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나 명절을 쓴 비숍 여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이 비숍 여사 사진인데, 이분이 뭐라고 기록을 남겨놨냐면은, 고종은 심약한 군주다. 어떤 일을 단단히 그려지고 밀어붙일 만한 능력은 없는 인물이다. 성격의 박약함은 그에게 치명적인 핸디캡이었다라고 이 인물 표현을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종이 이렇게 국왕으로서의 리더십이 취약하니까 그래도 좀 명민하고 이 판세를 볼 줄 아는 이 왕비 민씨가 이 고종의 역할을 일부 대신했는데, 그 대신한 부분 중에서 이 외교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비 민씨는 이 고종 그리고 러시아 공사인 베베르 이런 사람들에게 끝없이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뭔가 이 왕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많이 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이 고종과 민비가 러시아를 한국 땅에다가 끌어들여서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려고 하던 그 시기에 러시아는 어떤 존재였느냐? 바로 영국, 미국, 일본 같은 이런 이 세계사의 주류 세력들로부터 공동의 적으로 지금 지목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 조선이 러시아를 한반도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이 영국과 러시아가 전 세계적인 그레이트 게임을 벌이고 있는 이 판에서 러시아에 대한 포위망에 구멍을 뚫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 민비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국은 이거 자기네들이 러시아를 상대하기에는 나라가 너무 멀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에는
영국은 이게 해군국이기 때문에 육군도 얼마 안 되고 러시아는 육군 강국이고 그래서 누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나 찾아보니까 옆에 이웃나라 일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도록 만든 것이 영국의 전략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세계 패권국이 러시아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것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그 시기에 바로 끝없이 러시아라는 세력을 한반도로 끌어들여서 자기네들의 왕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민비의 이 외교의 결정적인 패착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청일전쟁은 아주 이 한반도의 지배권을 놓고 중국과 이 일본이 국군을 건 한판 싸움을 벌인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군국주의 일본이 국제 무대에 아주 화려하게 데뷔하는 그런 데뷔전이기도 했습니다. 이 중화제국이라고 하는 청나라는 조선을 청일전쟁을 통해서 일본에게 패해서 한반도에 대한 주도권을 일본으로 넘겨주는 것과 동시에 사실상 중화제국이라는 것은 해체돼서 결국 청나라가 나중에 해체되는 그 비용을 맞게 됩니다. 따라서 이 청일전쟁은 중화제국의 해체를 완성한 동아시아에 있어서 아주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본이 청나라하고의 그 전쟁에서는 그 아주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만은 외교전에서는 아주 허망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일전쟁의 그 전리품으로 요 동그라미 쳐 있는 요 부분이 이제 그 요동반도인데요. 이 요동반도를 청나라로부터 이제 할양을 받았는데 이 땅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자기네들이 지배하려고 야욕을 품고 있던 이 러시아가 야 일본 너희들 말이야 어디 요동반도까지를 차지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너무 과하다. 그러니 도로 돌려줘. 안 돌려주면 전쟁이야. 러시아는 이런 압력을 넣을 때 독일도 끌어들이고 프랑스도 끌어들였습니다. 이거를 우리 역사에서는 삼국 간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일전쟁은 일본이 정말 국군을 걸고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겨서 이 요동반도라는 것을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러시아와 프랑스와 독일의 압력에 의해서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요동반도를 도로 반납을 했습니다. 물론 공짜로 반납한 건 아닙니다. 배상금을 3천만 양을 더 받는 조건으로 돌려줬습니다. 어쨌든 일본은 외교전에서는 정말 참혹하게 패한 것이죠. 이때서부터 일본은 러시아 이거 정말 우리에게는 러시아는 정말 이 용서할 수 없는 적이다. 따라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면 우선은 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때서부터 아주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국가의 슬로건을 러시아에 대해서 복수를 한다. 그래서 와신상담, 절치무심이라는 것을 국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군사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군사력을 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고 특히 아주 1급 전함 이런 걸 한 대 만들려면은 국가 예산에 엄청난 부분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 그 국력으로 볼 때 정말 너무나 힘에 부치는 일이었습니다만은 러시아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함대를 건설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895년 그러니까 시모노세키 조약이 끝나서 삼국 간섭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 당시 일본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기에는 어떠한 준비도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우리의 이 고종과 민비는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서 한마디 말도 없이 이 전략적인 요충지인 이 요동반도를 청나라하게 돌려주는 모습을 본 순간, 야, 역시 러시아가 세계 최강의 모양이다. 어떻게 일본이 말 한마디에 저 요동반도라는 것을 그냥 도로 내주느냐, 이걸 보고 우리는 러시아에게 의지하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또다시 러시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비빌리에 베베르를 접촉을 해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일본을 물리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 일본의 그 국구민 신문이라는 데서 이런 식의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을 물리친 후 혼자 힘으로 조선을 장악하지 못하고 일이 생길 때마다 한 발짝씩 후퇴한다. 청일전쟁에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조선에서 일본의 지위는 다시금 천진조약 시대로 되돌아가려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이유는 이 속국으로 지배하고 있는 청나라를 물리쳐서 조선이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일본의 전쟁 목표였는데, 아니 전쟁을 하는 와중에 요동반도를 전리품으로 얻었는데 그 전리품을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서 뺏기는 모습을 보니까 재빨리 이 민비와 고종이 러시아에게 접근을 해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여서 또다시 일본을 내치려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이렇게 복기를 해볼 때 이 고종과 민비가 이 무렵에 왜 이렇게 러시아에 그야말로 꽂혀서 러시아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려고 일관되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는지는 정말 불가사의 중에 불가사의입니다. 자, 한번 우리가 볼까요? 1884년에 조로 수교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제1차 조로 미략을 체결하려고 하다가 들통이 나니까 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또 제2차 조로 미략을 해서 조로 연합군을 만드는 이런 일을 추진하려다가 이것도 또 들통이 나가지고 고종을 폐위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까지 있었는데, 청일전쟁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일본을 물리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국가지도부가 도대체 러시아하고 무슨 인연을 맺었길래 이런 일을 벌인 것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러시아를 추종하는 외교는 세계 패권 전략으로 보면 이 세계 패권국인 영국의 글로벌 전략을 완전히 헝클어 놓는 이런 역할을 끊임없이 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영국 입장에서 볼 때는 틈만 나면 조선이 자기네들의 세계 전략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이런 모습으로 표출이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얘기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계 패권국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그 패권에 도전한 나라는 중국이고, 한국이 지금 한미 동맹 상태에서 끝없이 벗어나가지고 중국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미국의 이 글로벌 대중국 포위망에 구멍을 내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은 일을 바로 100년 전에 민비와 고종이 시행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패권국은 이런 걸 구경만 하고 있을까요? 구경만 하면 이건 패권국이 아니죠. 패권국은 자기네들의 패권의 보호와 유지를 위해서 뭔가 과격한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지금 민비가 또다시 러시아 세력을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일본은 전쟁 목표를 하나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노우에 가오르라는 일본 공사가 와가지고 한국을 개혁하기 위해서 가보개혁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걸 다 원점으로 되돌리고 다시 러시아 판이 되고, 그러니까 도대체 일본은 그 많은 비용과 그 많은 군인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전쟁 목표를 하나도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전쟁에서는 이겼는데 외교전에서는 아주 그야말로 참혹하게 패하다 보니까 일본은 뭔가 자기네들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정말 비상한 상황을 동원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그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종과 민비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도 우리가 믿었던 러시아가 일본에게 말 한마디에 요동반도를 막 갖다가 반납을 시키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끝없이 손을 잡아가지고 뭔가 관계를 돈독히 하면은 러시아의 힘을 빌어서 일본을 물리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비가 이제 재빨리 일본이 이 러시아의 그 삼국 간섭을 통해서 아주 궁지에 몰린 틈을 이용해서 바로 이 상해에서 김옥균을 암살한 홍종우라는 사람을 비밀리에 베베르 공사에게 보내가지고 조선을 보호해달라. 그리고 러시아 세력이 조선으로 와가지고 일본을 좀 물리쳐달라. 이거를 이제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일본을 물리친다 해서 인아거일 정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인아거일 정책은 정말 위험천만한 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민비의 지원 요청을 받은 러시아 육군 중장 은테르베르게르라는 그 육군 중장이 뭐라고 그 이야기를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비는 조선의 안녕이 러시아의 후원과 우호에 달려있다고 확신했다. 그녀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런 생각을 실행에 옮겼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비는 죽을 때까지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왕권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입니다. 러시아를 조선에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서 민비와 고종은 청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조선이 청나라에게 줬던 여러 가지 이권을 러시아에게 제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일본이라는 늑대를 물리치기 위해서 그보다 훨씬 더 무섭고 사나운 맹수를 안방으로 끌어들인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도대체 청일전쟁, 일본은 도대체 왜 청일전쟁을 한 거예요? 청나라를 쫓아내고 자기네들이 조선을 보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켰는데 청일전쟁에서 막바지에 요동반도를 토해내면서 러시아 세력이 재빨리 한반도로 들어와가지고 러시아가 조선을 차지하는 이런 형국이 돼버리고 나니까 러시아를 물리치려면 전쟁밖에는 없는데 일본은 이 무렵에 러시아하고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준비도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특단의 대책,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그 특단의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서 갑자기 그 주한 공사를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보냅니다.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그 외교관 출신이 아니고요. 이 일본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군대 이외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는 사람을 하필이면 이 시기에 주한공사로 뽑아가지고 서울로 보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이 결국 나중에 민비를 시해하는 을미사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고종과 민비는 이제 그 베베르 공사에게 이 러시아가 우리의 왕권을 보호해 주십시오. 조선을 보호해서 일본의 압력을 물리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베르가 그러면은 우리 말을 좀 잘 들으시오. 그래서 이때서부터 고종과 민비는 아주 베베르가 하라는 대로, 베베르가 제안을 하는 대로 조선을 완전히 러시아의 판으로 만드는데 앞장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침투했던 일본 세력들을 전부 제거를 하고 일본하고 친했던 그런 대신들을 전부 다 쫓아내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청일 전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일본의 국가 목표는 러시아를 조선 땅에서 몰아내야만 전쟁 목표가 달성되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 조선에서 고종과 민비를 설득을 해서 칠러 정책을 수행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이 여기에 있는 이 베베르라는 그 주한 러시아 공사인데요. 이 사람의 이 감언이설에 민비도 홀랑 속아 넘어가고 고종도 속아 넘어가가지고 칠러 추종 외교를 하다가 이 세계 패권국인 영국의 눈밖에 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비와 고종이 친일 관료들을 전부 해임하고 그 자리에다가 러시아를 추종하는 관리들을 대거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훈련시켜서 그 양성을 했던 훈련대라고 하는 이 군대도 해산 작업에 돌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일본 공사관은 그 당시에 아주 이 조선 정부가 조직적으로 일본 세력을 내쫓고 러시아를 추종하는 이런 그 외교를 하는 걸 보면서 고종과 맨비의 이나거일 배후에는 러시아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그 러시아의 영향력에 의해서 조선의 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고종이 아니라 민비다. 그러니까 민비에다가 뭔가를 경고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베베르가 민비를 설득을 해서 조선이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하는 논리는 어떤 논리였느냐, 이런 논리였습니다. 첫째, 왕비하고 민씨 척족 세력은 한 몸이기 때문에 민씨하고 일본이라는 세력은 역사상 이거는 양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조선과 일본은 뭐 가까운 나라라고 해도 그 사이에 바다가 놓여 있다. 그래서 조선과 러시아처럼 땅을 접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지형상 조선은 러시아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는 일본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대국이다. 일본 국녀해봐야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6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올 봄에 우리가 요동반도를 반환하라라고 얘기하니까 일본이 우리말 듣고 꼼짝도 못하지 않았느냐. 러시아는 일본보다 무지막지하게 강하다. 어떤 이런 신념을 심어줬습니다. 네 번째로 베베르가 민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러시아는 조선의 독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에 대한 내정 간섭도 좋아하지 않는다. 러시아에게 보호를 요청을 하면 조선은 안전해질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러시아는 황제국이고 전제군주국이어서 당신들처럼 이 왕조 국가로 돼 있는 나라들, 여기에서 군주의 권리를 얼마든지 보호해 줄 수 있다. 일본만 해도 그런 거 못한다. 그러니 민비 당신 러시아하고 손잡으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무렵에 아까 말씀드린 일본 육군 중장 출신을 주한 그 외교관의 책임자로 해서 조선에 보낸 사람이 요 미우라 고로라고 하는 일본 육군 중장 출신입니다. 뭔가 좀 그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죠. 민비가 이제 왕권을 보호해주겠다는 러시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러시아가 하라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제 그 후임 주한 일본 공사로 미우라 고로가 부임을 해서 이 사람은 이때서부터 한국에 와 있던 일본 어떤 낭인들, 자객들 이런 사람을 불러 모아가지고
뭔가의 움직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본은 두 가지로 한국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첫째, 러시아하고 협상을 통해서 러시아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저지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한반도를 그렇게 손쉽게 포기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한반도에 널려있는 부동항을 자기네들의 항구로 만들어서 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유리한 국면을 러시아가 포기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것은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비상수단을 동원해서 러시아와의 연결고리인 민비를 제거하는 이 작전에 돌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을미사변의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비 시해 과정에서 일본 낭인들이 동원되고 일본 카자비들이 동원돼서 민비를 시해를 했다. 그러니까 마치 을미사변이 일본의 깡패들이 저지른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암살단들을 움직였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바 시로라는 사람이 미우라고로 주한공사가 이 사람을 한반도 전문가라고 해서 한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이 시바 시로는 어떤 사람이냐? 하버드 대학하고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온 그야말로 그 일본 내에서도 최고의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1892년에는 중의원을 지내기도 했고 하여간 어떤 면에서 보든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소설가이기도 했고요. 일본 최고 지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처럼 일본 대표하는 최고 지성들이 동원이 돼서 물론 그 아래에서 마지막에 범행은 칼자비들이 했을지는 몰라도 이 작전을 지휘한 지휘관들은 전부 일본의 가장 중요한 지성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얼굴이 시바 시로라는 사람인데요. 그 다음에 이 시바 시로라는 사람이 한국에 도착을 해서 그 당시에 일본 낭인들이 그 조선에 많이 와 있었습니다. 특히 그 서울에 있었던 한성신보사라는 이 신문사는 겉으로는 그냥 신문을 내는 신문사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일본 외무성의 기밀비하고 그리고 일본 공사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일종의 첩보기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 기자로 있던 사람들이 전부 말하자면 일본 낭인, 칼자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바시로가 이런 그 조선에 있는 칼자비들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 일본 군들이 조선에 그 당시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조선 주둔군의 최고 그 상급자가 바로 요 두 번째에 있는 이 구스노스케 유키히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일본 육군상까지 지냅니다. 그리고 또 이 일본 그 영사관에 있었던 호리구치 구마이치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민비 시에 그 동원이 됐고, 이 스기무라 후카시라는 사람은 일본 공사관에 근무하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민비 시에 일본 낭인들을 동원해서 이 낭인들을 지휘를 해서 시해를 하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구스노세 유시히코라는 이 일본 군 조선에 와 있던 일본군 중에 이제 제일 상급자였는데 이 사람은 나중에 육군 대신까지 역임을 하는 걸로 봐서 아주 굉장한 인물이었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호리구치 구마이치라는 사람은 도쿄 그 제국대학 법학부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야말로 당대에 일본 최고의 지성인들을 동원해서 민비를 시해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민비 시해는 그냥 일본 낭인 깡패들의 어떤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일본 정부가 아주 최고급 인재들을 동원해가지고 국군을 총동원해서 시행을 한 그런 암살작전이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왜 국왕이 아닌 왕비를 시해했을까요? 그 당시에 일본의 정보기관에서 파악을 할 때 조선의 장세를 보아하니 고종은 그냥 왕비의 손바닥에서 놀아나는 손오공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미우라 그 회고록, 이 사람이 주한 공사인데 나중에 이제 민비를 시해하고 일본으로 소환이 돼서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에 보면 왕비는 여성으로서 드물게 재능을 갖춘 호걸 같은 인물이다. 따라서 사실상 조선의 국왕은 민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심지어 대사들하고 의논을 할 때 고종하고 막 한참 대화를 하다가 고종이 대답을 못하면 그 뒤에서 뭔가 발 뒤에서 소곤소곤 하는 소리가 들린답니다. 왕비가 그 뒤에서 고종에게 뭔가를 지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고종이 그 얘기를 듣고 뭔가 답변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 정보기관에서는 조선의 사실상 국왕은 고종이 아니라 왕비다. 이렇게까지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이노우에 공사의 그 아련기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흥룡해 그 기록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까지 그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 재임 중에도 동공사가 고종을 아련할 때에는 언제나 발 뒤쪽에 있는 방에 민비가 있어 여러 가지로 국왕에게 주의를 하고 증언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는 발을 주새치 열어 얼굴을 절반 정도 내밀고 담화를 하게 되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왕의 그 진물을 하는 그 옆에 왕비가 발을 들이고 그 안에서 있다가 왕에게 그 사안은 이렇게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시행을 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조선의 실질적인 국왕은 민비다,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1895년 10월 8일 날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으로 쳐들어가서 왕비의 침실인 곤영합까지 난입을 해서 실제로 그 민비를 시해한 것은 일본군 소위 미야모토라는 사람이 시해를 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특무조장인 마키라는 사람이 또 한 번 시해를 했고, 그리고 낭인인 나카무라가 우선은 이 사람들이 발견을 한 다음에 실제로 살해를 한 것은 일본군 소위인 미야모토 소위가 시행을 했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학자들의 연구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비가 참혹하게 시해가 된 다음에 시해된 왕비의 시신을 문짝위에 얹어가지고 이불로 덮은 다음에 건청궁 동쪽 노건 숲속으로 운반을 해서 장덕더미에 올려놓고 석유를 뿌린 다음에 소각을 했다. 타다 남은 유골은 근처에 연못인 향원지에다가 던졌다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다시 유해를 건져내서 왕궁 앞 소나무 숲에 석유를 붓고 또 다시 소각을 했고, 재차 소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지 않은 뼈 조각들은 소나무 숲에다가 파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시해 장면에 대해서 매천야락의 저자 황현은 황후는 기민하고 겉모술수가 많았는데 정치에 관여한 20년 동안 점차 망국에 이르게 하더니 마침내 천고에 없는 변을 당했다. 외국 언론에 이 참혹하게 왕비가 시해되는 장면을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날 경복궁을 경비를 하고 있었던 그 외국인 2명이 일본군과 일본 낭인들이
왕비를 시해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 왼쪽에 있는 요 분이 러시아에 원래는 건축기사로 들어왔습니다. 사바틴이라고. 이분이 나중에 그 왕실 경호 담당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날 밤 새벽 당직을 쓰다가 일본 군과 일본 낭인들이 난입을 해서 왕비를 시해하는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은 그 당시에 그 왕실 경호를 담당하고 있었던 미국 장군인 윌리엄 다이 장군입니다. 요 분입니다. 특히 이 사바틴이라는 사람은 일본군과 일본 낭인들이 이렇게 끔찍하게 왕비를 시해하는 장면을 목격을 하고 나서 재빨리 경복궁에서 벗어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달려가서 자기가 궁에서 목격한 이야기들을 그대로 보고하는 바람에 왕비의 참혹한 시해 소식이 외국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왜 우리 민비를 이렇게 참혹하게 시해를 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문건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한공사로서 이 암살대를 총지휘를 했던 미우라 고로 공사가 그 당시 일본 총리였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서면 보고한 내용이 그 증거물입니다. 이토 히로부미 총리에게 미우라 공사가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세력을 유지하고 당초의 목적, 그러니까 조선을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득불 이렇게 하게 된 바, 이렇게라는 것은 왕유를 시했다는 얘기죠. 그 전후 사정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당국 20년 이래에 화근을 단절하여 정부의 기초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단초를 열 것이라고 본관은 확신하고 있는 바, 비록 그 행동이 좀 과격한 점이 있었다고 해도 외교상의 곤란을 극복하면 우리의 대안 정략은 이로써 확립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은 그 방법이 다소 졸렬하여 남루함을 감출 수가 없었다는 비방을 면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본시부터 만부득이한 출발로서 능히 그 목적을 달성한 것이 사실이라. 이렇게 얻은 과실을 끝까지 상실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전쟁 목적은 일본이 청나라를 물리치고 한반도를 보호국화하는 거였는데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의 압력에 의해서 러시아가 지금 판을 치고 있으니 그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핵심 몸통인 민비에게 그 뜨거운 교훈을 줘서 민비를 시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발을 붙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러니 이 기회를 잃지 마십시오라고 바로 이 암살을 실제로 실행을 한 이 미우라 공사가 총리에게 보고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비 시해에 가담한 한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일본군에게 끌려나와가지고 이 시해 현장에 있었고, 그 다음에 훈련대 간부였었던, 조선인 훈련대 간부였었던 1대 대장 우범선, 2대 대장 이두황, 3대 대장 이진호, 군부 협판 이주회 이런 사람들이 민비 시해에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 병사들 일부도 적극 가담을 했습니다. 특히 이 우범선이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데요. 이 우범선은 민비 시해를 한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우범선입니다. 일본에서 일본 여성하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얻은 아들이 요 동그라미 쳐 있는 요 아들이 그 유명한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우장춘 박사입니다. 나중에 우장춘 박사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다가 육종학을 이제 전수를 해서 유명해졌습니다만은 바로 그 우장춘 박사의 아버지가 민비 시해에 가담을 했던 우범선이었다라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일본 사법기관은 민비 시해에 가담을 했던 민간인과 군인들을 전부 본국으로 소환을 해서 군법에 의해 회부를 했고 민간인들은 민간인 법정에 회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시해 사건이 일어난 1년 후인 1896년 1월 14일 일본 군법회의는 일본 군인들이 민비 시해에 가담한 것은 그 당시 일본군 장교가 8명이 기소가 됐었는데요. 군인이 명령을 따른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명목으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전부 무죄 방면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로부터 6일 후인 1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재판소는 미우라 주한 공사를 비롯해서 민간인 48명을 기소를 했는데 이 48명 전원에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해서 다 전원 면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민비 시해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 한 명도 사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사건은 조용히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본 사람들은 왜 민비를 시해를 했을까? 자기네들이 청일전쟁을 해서 청나라를 때려버리고 조선을 자기네들이 지배해서 보호국으로 만들려고 했는데 고종과 민비가 재빨리 러시아를 또다시 끌어들임으로 인해서 조선이 러시아판으로 변하는 것을 보고 러시아가 다시 한반도를 차지하는 순간 일본의 안보는 경각에 달려있다. 따라서 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데 앞장섰던 이 민비를 끔찍하게 살해함으로 인해서 일본이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라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이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제사회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한마디로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것이 바로 일본의 을미사변입니다. 그런데 일본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어떤 외교적인 중대점이 있었기에 일본은 그러한 국제적으로 평지풍파가 일어나고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을 것을 감수를 하면서 러시아 세력에게 일말의 뜨거운 경고를 하고 나섰다는 사실입니다. 러시아는 일본이 민비를 시해를 하고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지 하고 뜨거운 맛을 보여줄 거야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줌으로 인해서 도전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도전에 러시아는 1년 후에 고종을 러시아 공사관으로 모셔가는 아관파천으로 다시 또 응전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선을 놓고 그 당시에 일본과 러시아가 아주 구분을 건 중대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그 샌드위치 신세가 바로 조선이었다. 그리고 그 샌드위치 상황에서 러시아를 우리 땅으로 끌어들이는 핵심 몸통이 민비였다. 따라서 민비를 일본이 시해를 함으로써 러시아를 끌어들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참혹한 결과가 이 땅의 왕궁에서 1895년에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나라, 어떻게 하든지 자기 왕권을 자기네들의 의지와 능력과 국방력과 군사력과 국력으로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이 서세동점에 이 회오리가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비참한 꼴을 당한다는 것을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 끔찍한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벵결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러면 국제외교를 잘하고 있느냐? 지금 국제정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이 시작이 돼서 미국이 오래전부터
중국 포위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전 세계가 다 중국을 향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미국의 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오직 유일하게 한국만이 지금 미국하고의 동맹관계를 정리를 하고 중국 편에 서서 중국과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야말로 이 시대적으로 큰 시대착오적인 외교를 우리 정부가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진짜 우리가 한미동맹을 파기를 하고 중국에게 투항을 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과연 세계 패권국은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이냐. 민비시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어렴풋하게나마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간에 민비시해는 한 나라의 왕궁을 쳐들어가서 왕비를 죽이는 그야말로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 일본의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외교적인 실수입니다마는 그 실수를 무릅쓰고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일본도 뭔가 자기네들도 할 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범죄 행위가 아무리 변명을 한다고 한들 그 범죄 행위 자체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실력과 국력과 경제력과 총체적인 국력을, 특히 외교력을 기르는 수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민비시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